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이진관 재판부의 결론은 명징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까지 모두 인정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형사재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재판 선고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분가량 포고령 전문을 읽은 재판장은 영장 없이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한 포고령 발령엔 국헌 문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군과 경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사실은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 대신 12.3 내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은 12.3 내란은 내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군경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넘어 2월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월 19일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선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킨 건 계엄군과 맞선 용기 있는 국민이었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의 목적을 알았고 그런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내란 조기 종료는 국민 덕분이라 참작할 만한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이후 정치사회적 갈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재판부는 전직 총리의 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파괴했지만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형 15년보다 8년 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국무회의의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렀으며
심지어 서명까지 권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 증거들 앞에서도 피고인이 책임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점을 질책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준비부터 진행, 그 이후까지 담긴 직관적인 CCTV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 종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13분, 의사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소통했던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모으려 재촉 전화를 건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기 위한 회의 소집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말 말릴 생각이었다면 원격 국무회의라도 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대하며 자리를 뜨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서명을 제안하는 모습,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문건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모두 법정에서 재생됐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끝내 부인했고 재판부는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재판부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언론 검열과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주요 근거로 언론사 단전 단수를 들었습니다.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인터넷신문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수많은 장비를 갖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는 기능 마비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언론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봐도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CCTV엔 두 사람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웃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상민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로서 단전 단수 계획을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그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모습은 오늘 선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그 뒤에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두괄식 화법이었는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유죄라고 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내란의 밤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을 언급할 땐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는 약한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 재판에선 범죄 사실과 법리를 설명하고 유무죄를 나중에 말하지만 이 재판장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여부를 먼저 밝혔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위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속전속결로 유죄 선고 요지를 읽어가던 이 재판장이 멈칫한 순간은 다름 아닌 계엄 해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2시간 만에 끝난 계엄, 사망자 등 피해자 없는 평화적 계엄.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내란 가담자들의 궤변을 바로 잡은 겁니다. 아울러 전두환 내란 등 과거 사건은 형량의 기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12.3 내란의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재판 막바지에야 한 반성도 정신적 질환 호소도 이 재판장의 단호한 처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내내 꼿꼿하게 앉아 미동도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흐르자 흔들렸습니다.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뒤에는 체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역임한 고위 관료는 내란 가담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습니다. 조승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법정 안에선 법대에 앉은 재판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되던 순간 체념이라도 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무려 5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초엘리트 공무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연 대선에 출마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란 책임자는 물러가라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남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어떻게든 대선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고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건 비상계엄에 연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란 의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의구심을 풀 실마리가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난주 백대현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 논리를 한 차례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는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란 사건이라고 언급은 했죠. 그런데 법원이 직접 규정한 건 처음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오늘 간단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내란의 정의를 12.3 비상계엄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일단 국헌 문란 목적 관련해서는요. 이 국회 정체 활동 금지로 의회와 정당 제도를 소멸하려고 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해서 영장 제도도 소멸시키려고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랑 선관위를 점거하고 통제한 거는 평온을 깨뜨린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 재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일 뿐더러 친위 쿠데타라고 그 성격까지 규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윤 전 대통령이랑 그 추종 세력이 내란을 했다면서도 이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고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주장을 했지만요. 오늘 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선출된 권력자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건 징역 15년인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 그런 점을 반영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진관 재판장은 기존 내란 판결들은 이번 위로부터의 내란의 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거 내란이 벌어진 시기랑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죄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선고 줄줄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앞으로의 구형이 기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법원 선고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선고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 전 장관은 내란 2인자 내지는 설계자로 꼽힙니다. 오늘 판결 결과를 두 사람도 지켜봤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아주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김혜리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 대목에서 윤석열 판결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네, 다시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한 전 총리지만 생중계로 지켜본 판결 내용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주어로 수차례 등장합니다. 한 전 총리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왜 내란일 수밖에 없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한덕수 판결문이자 윤석열 판결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봤고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출동했던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는 게 이진관 재판장의 결론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최종 책임자란 증언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 입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포고령 관련해서 지침을 주신 거는 통금 시간. 비상계엄 선포 전 2분에 불과했던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연 것도 윤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방어막이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열린 결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가슴 깊이 죄송하다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불러올 해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한 사과도 선고를 의식한 행동이라 꼬집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선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해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진관 재판부의 양형 사유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겐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론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잘못된 저항권의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더욱 위험했고 이런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내란이 우리 사회에 불러온 부정적 영향까지 꾸짖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관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발된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잘못된 저항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진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줄곧 주장해온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에 대해선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무슨 내란이냐,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는 게 오히려 내란 아니냐, 특검 수사가 내란몰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그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월 19일 지기현 재판부가 내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김혜리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앞세웠던 게 메시지 계엄, 그러니까 경고성으로 계엄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네, 내란 재판에서 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뭐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계엄은 결코 계몽적 경고성 계엄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계엄,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군이 무장하지도 않았고 또 철수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랑 이진관 재판장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계엄 사령관하고 장관을 불러서 군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종료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왜 하냐 이런 논리도 들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은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은 선출된 권력자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상징적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계엄이었다면서 포고령의 의미를 축소시켰는데요.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포고령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계엄 포고령이 반나절이나 하루면은 바로 계엄이 해제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행될 리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다음 달 19일, 2월 19일 선고죠.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이진관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을 차례로 들어보니까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덕수 23년 선고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긴급 방송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선
출연진 세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하 박사님 오셨습니다. 성동구의 아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에서 온 이인하입니다. 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자, 오산의 아들입니다. 오산 시민 김민주입니다. 김민주입니다. 그리고 이경 기자, 스픽스 이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3년 구형. 와, 혹시라도 15년 언더 10년 이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법정 구속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령인 점, 부인의 지금 병세가 안 좋다. 본인도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선고 이후에 법정 구속 시켜버렸습니다. 먼저 총평 김민주 부대변인 해주십시오. 네.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백대현 판사가 뭐 초범을 이유로 들어서 10년 구형을 5년으로 선고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초범에다가 고령에다가 또 공직의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5년 구형을 10년 밑으로 선고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떡하지? 두근두근거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양반이 돈가스 먹으러 다니고 해서 얼마나 우리 기분을 좀 이렇게 욱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15년 구형인데 오히려 8년을 더 때렸어요. 23년을. 이중관 판사 이런 거 보면 또 이게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23년 때려서 너무 통쾌합니다. 예. 네, 일단은 내란 심판이 이제 뭐 윤석열부터 이제 줄줄이 선고가 대기하고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웠다. 그래서 이 오늘 재판 결과가 아마 우리가 뒤에 윤석열의 재판 그리고 김용현 이런 그 나머지 그 내란 일당들의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부가 규정했다. 그렇죠. 내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이걸 네, 확실하게 규정 지어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재판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무리 없이 그 엄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경 기자는 23년 선고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저는 꽉 차 15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그 더 높게 해서 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대현 판사한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물론 백대현 판사의 선고는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였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23년 글쎄요 너무나도 국민들 모두 다 깜짝 놀란 선고 형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여기는 내란이 들어간 국무위원 첫 재판입니다. 그런데 더 업해서 선고가 됐다는 네. 점. 다른 국무위원들 지금 상당히 많이 떨고 있을 거고 내란 행위이다 딱 명확하게 규정한 첫 재판이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정관 부장판사가 읽어가는 그 주문 내용, 네. 최후의 선고량을 정할 때 그 하나하나 유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정상 참작 사유는 이런 것이 있으나 워낙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 파탄, 헌법 파괴, 법치 파괴 그리고 위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내란이 갖고 있는 엄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3년 구형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 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23년 선고될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해왔던 변호사가 한 분 계시죠.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오늘 23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 자, 어떻습니까? 예, 축하드리는 건 제가 받을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한덕수는 23년 동안 이제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79세인 점을 고려하면 23년 그대로 다 산다면 102세가 되겠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제 그 이병철 TV 사이대 방송에 다 예언 방송을 했는데 저는 징역 25년 법정 구속. 근데 뭐 23년이지만 뭐 거의 100%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리와 논거에 따라서 법정 구속 및 징역 25년, 뭐 오늘 결과는 23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의 뭐 제 생각과 거의 똑같이 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2년이 할인된 23년인데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의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3년이다,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하나를 들었을 때는 와 놀랍도록 정확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추상 같은 법 적용을 한다라는 데서 국민들이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참 그 존경하는 그리고 참 예상대로 우리의 호프에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진관 재판장님이 그간의 4개월 동안 재판을 정말 추상같이 또 진행해 오신 그대로 그리고 아까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그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엄청난 내전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 그리고 엄청난 그 국가적인 그 소용돌이 그리고 그런 추락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형량을 가중된 형량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 논고를 낭독할 때는 좀 말을 중간중간에 끊고 뭔가 좀 울먹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상당히 좀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그 공감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장이라는 이 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추상 같은 논고 및 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어제 언론 보도가 돼서 듣기한 한덕수와 그 부인이 그 호텔 그리고 돈가스 그 사진이 또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이진관 재판장님을 더 분노케 했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이 25년 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붙어서 한덕수를 살릴 것이다. 특히 이제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돈가스는 먹으러 다녔지만 배우자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 차곡차곡 본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사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별도로 중계는 되지 않았지만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이제 심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바깥에서 그 정도로 힘을 쓰더라도 이진관 부장 판사한테는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최종적으로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나서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헌법의 수호자는 첫째 대통령이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헌법의 수호자는 사법부다. 그 사법부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1심 법원 판사 한 분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수만 명이 피를 흘릴 수도 있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준 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진관 부장 판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법과 또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판사도 그 어떤 조직의 논리가 있고 또 승진의 욕심이 있고 다 인간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대 2로 장악돼 있는 극보수 그 대법관들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굽니까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님이 이제 임기 마쳤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새로 취임하셨는데 그분은 그부 중에 그부입니다. 작년 5월달에 그 유명한 그 희대의 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그것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희대의 난은 조희대 및 박영재 대법관이 일으킨 것이다.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판사의 인사권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그 눈치를 봤을 텐데 그런데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시원하게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이게 판사죠. 야, 그래서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판사죠. 이 말이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는 분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 알고 보니까 이진관 부장 판사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와 그렇게 얘기를 농담처럼 하면서 정말로 추상 같은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이 판결은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그 법리적인 논거에서 제일 사실은 큰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에 이 판결이 그야말로 천둥벼락 같은 그 영향을 줄 것이다.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사실은 판결문 전체에 거의 절반을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이 주관적 요소를 다 100% 인정된다.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 판결문에 또 그 어떤 이 사건 전체 내란 수계를 위시한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고, 요약한다면은 이제 그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군경을 투입해서 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 폭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의 그런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광의의 어떤 그런 폭행, 협박을 의미하고 여기에 당연히 해당된다. 뭐 의문이 없다. 이렇게 그야말로 명쾌하게 오늘 판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진관 부장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70년부터 공무원을 했으니까 40몇 년을 했고,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고,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이 주도해서 갔고, 본인은 사실 따라쟁이 수준이었고, 나이도 만 79세고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다. 그런데 우울증 복용을 하고 있고 약을, 배우자를 돌봄 간호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법정 구속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덕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봐달라는 감경 사유, 정상 참작 사유로 이제 주장한 것이고, 아까 그 판사님도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본인과 부인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 말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울해지죠? 왜 갑자기 그런 중등도 그건 중증이란 뜻이고 그런 치매 비슷한 게 오느냐 이거야. 작년에 그 선거 직전에는 대통령 출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것도 역시 선택적 우울증이다. 아마 그렇게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했다. 물론 고령이다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일 수 있고, 또 뭐 40년 이상 뭐 공무원으로 또 아까 보니까 훈장, 포장, 협찬을 많이 받았다. 그런 건 항상 이제 참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를 아무리 참작해도 귀하가 저지른 이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가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였으면 조금 봐줄 수 있겠죠. 단순한 절도 이런 거면은 좀 봐줄 수 있겠죠. 구속 안 시키고. 그러나 비례원칙상 그 저지른 죄의 중대성이 거의 정말로 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기하가 주장하는 그런 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작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25년에서 2년 깎아가지고 23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2년 특별 한인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만 드리고 좀 방송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별일도 없었는데 경고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바깥에서 난리 법통을 피우고 있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23년의 중형과 법정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들이 하는 논리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모두 파괴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완전히 가슴에 약간 그 올림픽 금메달 같은 거 받으면 막 애국가 할 때 약간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극우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들, 대한민국
하는 세력들, 군부 독재 영구집권을 노리는 세력들 때문에 한덕수는 더 중형을 때려야 된다. 그런 자들의 발호를 막기 위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저도 뭐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단순한 어떤 그냥 법을 적용하는 판결문, 법리적 판결문의 차원을 떠나서 이 이진관 재판장이 고민한 이 역사적인 어떤 논고, 정치학적이기도 하고 정말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 깊은 어떤 고뇌가 담긴 그 오늘 판결문이었다. 다시 한번 그 이진관 재판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꼭 좀 이렇게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아까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것은 이 피고인 한덕수 말고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상민 말고 구속 안 된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판시에 나올까 이거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고, 근데 최상목이는 이제 윤석열이에 대해서도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걸 아까 판결문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 조금 실망했는데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이상민과 처음에 도착해서 이 국무회의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깊게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박성재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그 법꾸라지 같은 논리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죠. 두 번씩이나.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고인은 선고를 받게 되면 정말로 참담한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병철 변호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국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딱 맞추셨네요. 25년, 23년 거의 맞추시고 법정 구수 맞추시고 100% 맞춘 건 아니지. 2년 할인됐으니까. 네, 2년 할인해서 근데 또 이 변호사님은 거의 거짓 100%다 하시는데 아니 뭐 실제로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15년을 하더라도 잘한 것이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셨고 또 이번에 정확하게 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내란이라 분명히 했잖아요. 아직 내란 주범,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국민의힘의 주장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라. 내란이라고 한 번도 재판부에서 얘기 안 했는데 왜 내란이냐고 자꾸 그러냐. 그건 너희 민주당만의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확실히 내란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워낙 바쁜 분들 모시고 와서 내가 이제 짧게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선행적으로 빨리 미래를 좀 예측해야 하는데 첫 번째 뭐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들을 변론하는 변호인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두 번째, 국힘은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더 크게는 몸져 누워 계신 장동혁 대표는 이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별다른 입장을 안 낼 거로 봅니다. 또 안 낸다. 그렇죠. 지금 또 뭐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또 저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비껴가려고 지금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중형 선고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그러면은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선고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했던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12.3 불법개혁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제1야당이 그렇게 법리 논쟁을 사법부랑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비껴가지 않을까,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경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동혁이 지금까지 메시지가 장미 얘기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장미 단식이라고 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 장미 얘기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탈당한 사람이다. 우리 당 사람 아니다. 거기서 이미 우린 거리를 뒀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얘기든 뭐 한덕수 얘기든 뭐 자기 당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한덕수는 원래 자기 당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니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아무 했어야죠. 소리 안 할 거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다른 변호인들은요. 지금까지 억지 변호 별로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변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변하지 않을까. 바뀔 수도 있다. 네.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나와서 저 판사 민주당하고 짜고 또 정부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다. 저 판사를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장동혁이나 당 지도부 의원들은 그러면 안 해도 우리가 그 장동혁이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이가 자랑스러운 3인방, 김민수, 장해찬, 그다음에 박민영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할 것이다. 정치 판사라고 해서 국민적 분노를 반드시 더 살 거라고 보고요. 방금 속보 보니까 저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는 만나고 갔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안 만나고 가신 것 같아요. 안 만나고 간 게 확실합니까? 어제 좀 만나야 된다고 우리끼리 막 투표까지 해서 좀 만나고. 지금 현재 지금 3시 46분 현재는 안 만나는데 또 모르죠. 한 30시간 현재까지는 좀 안 만나신 것 같습니다. 김민주 대변인 다음 좀 시간 좀 많이 내서 정말로 궁금한 질문이 많은데 좀 대답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지금 방송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3년 선고였습니다. 구형 15년인데 이중관 부장 판사가 오늘 그 내렸던 주문 내용 그리고 최종적인 선고 과정에서 보였던 하나하나의 설명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 법치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웅장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관 부장 판사 정말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리고 법치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내란 범죄로 처벌받는 자는 역사적 단죄, 법률적 단죄를 받지만 그 사람이 미워서 우리가 단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일으켰던 자는 반드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정말로 너가 미워서 감방에서 평생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이중관 부장 판사님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정말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뉴스 다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취재 편의점 점주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바빴겠어요? 네, 아침부터. 네. 진이 쭉 빠져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돈가스 변호사 우리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이거 캔이 있는데 좀 하나씩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사이다를 준비했어요. 저는 협찬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협찬은 아니고. 협찬이요? 이 사이다를 한번 드시면 오늘 그 기분을 아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드시죠. 뭐. 제로예요, 제로. 안 먹는데. 협찬도 아닌데 왜 먹어? 그냥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1심 선고에 따른 느낌을 이진관 판사를 우리가 사이다 판사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원하네요. 그래서 그냥 연상이 돼서 제로로 준비했는데 달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제로 좋죠.
자, 뭐 다른 얘기들 각설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어요.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었는데 구형량보다도 더 나온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걸 올려치기라고 한다면서요. 예.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중계를 끊고 법정 구속 여부를 따졌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끝난과 동시에 바로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 분이 선고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부터 좀 해주시죠. 사이다를 안 먹으면 안 되는 날이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노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불공정할 수가 있어의 표징지규현. 전혀 다르게 이런 판사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억울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판사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가 자행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거기다가 법정 구속까지 딱 결정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이진관 부장판사만 같아라.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지규현에게도 그대로 귀속되기를 좀 바라는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백대현 판사 거하고 이번 이진관 거를 합치면은 이제 윤석열, 뭐 이상민, 박성재 다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판결문 아직 안 나왔고 그 저 읽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으로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왜? 이 헌재 결정문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뭐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뭐 야당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얼그럭얼그럭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명 그 재판부가 뭐 배석까지 포함해서 뭐 대등 재판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관이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분 일관성 있고 굉장히 정합성 있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딱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기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그리고 전두환 내란 재판 판례 폐기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이다. 라는 어떤 이제 확정적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상원 결정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입장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대해서 심지어 양형 기준과 관련된 건 적용할 수도 없다.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정확히 짚은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재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재판과 관련된 방점을 찍었죠. 중요한 기준점을 지기현 만들었다. 보고 있나? 똑바로 해. 윤석열 쪽에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사상자가 없다라는 점을 들면서 나는 전두환 저 선고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 게 한 방에. 이 얘기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친위 쿠데타가 명징하고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로 모여든 시민덕이다. 그거 말하면서 울컥했어요.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저 보는 우리도 울컥 뭉클. 아니 나도 울컥해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그 밤을 생각하면 진짜 그날 현장에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와 21세기에 저는 사실 40살이 넘으면 더 이상 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제가 20살 시절에.
근데 50이 넘어서 그 밤에 길바닥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들이 나와서 저 장 기자님 86학번입니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김포에서 지금 여기 왔는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여기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그 염원, 그것을 평가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지기현뿐만 아니라 그 수원 3인방 정재욱 판사, 양반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법적 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저 결정문 보면 판결문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거 무슨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구속영장 기각한 어떤 그 결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기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시오. 좀 요청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지금 제가 저희 제작진 통해 가지고 포털 등등의 여러 댓글들 반응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생중계를 보다가 선고하자마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 울다가 잠깐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민주주의 만세. 이진관 판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범에 대해서 절반 디스카운트했던 선고를 보다가 올려치기 23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직위원은 각성하라.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해온 행실을 보면 40여 년 동안 이리 미끌 저리 미끌거리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도 피해 다녔겠다.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죄값을 더해서 그리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제대로 인식한 진정한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돈가스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돈가스를 먹고 돌아다닙니까? 어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굉장히 특히 이제 한덕수 최성목 최고 공직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권한 없이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자체 구성에 개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한덕수에 대한 엄벌을 바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판결이 굉장히 약간 좀 시원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초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백대현 판사의 백대현 판사의 그게요. 모든 형사재판에는 형사재판 제일 뒷장에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붙어 있거든요. 모든 형사 기록이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과 기록이 없다. 근데 그거까지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재판에서는 다른 전과 기록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백대현 판사도 사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초범이고라고 표현 자체가 초범이고가 사실 초범이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내란의 재범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이제 일상적인 어떤 다른 판결문과 비슷하게 판결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다른 판결문 쓸 때 그냥 초범이고로 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매일 받아보는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할 때 전과 기록이 없고라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특검 쪽에도 그 부분 표현을 그때 물어봤었더니 그거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 전과 없다는 표현인데 판결문에 항상 우리는 표현, 아는데 전과 없다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내란에 그러면 뭐 재범이냐 이렇게 받을 수 없을 그런 아마 그거까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양형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근데 그래 그것도 있지만 저는 전과 기록은 없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뭐 무슨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디스카운트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선고 자체가 그 10년형 저는 그 지금도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가 있다며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경이 서로 유혈을 사태가 일어날 뻔했죠. 그렇죠. 거기서 무슨 필요하면 칼을 써서라도 경호에 칼이라는 건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당시에 제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뭐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키라 얼마나 총 뭐 왜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쓰라고 쓰는 거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유도했던 그 범법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초범이기 때문에 반으로 깎아주겠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형량이 너무 심각히 적다 이제 이런 겁니다. 무죄가 났던 부분 중에 이제 일부분 무죄가 났으니 이제 형량이 깎일 수 있는 뭐 올려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깎이는 거는 이제 일반적일 텐데요. 하나가 이제 다만 이제 윤석열 1심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란이라는 성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난 것 중에 그 뭐 저 외신 보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내란죄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요 한독수와 이후에 있을 윤석열 재판에서 그 부분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면 그 앞에 부분 요 5년 나왔던 그게 항소심 갔을 때 사실은 그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그 2부에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일찍 도착하셨다 그래서 바로 불러드렸습니다. 예, 오늘 초과 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가 지금 그 한독수 1심 선고 23년 법정 구속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주문 읽는 순간 느끼신 바를 좀 온몸에 이제 전율과 소름이 돋았고. 전율 앞에 저희가 사이다 준비해놨어요. 드셔도 됩니다. 아 진짜 예. 먹어야 되겠어. 예. 아 사이다 마시는 김규현. 예. 광고 들어오겠다. 김규현 변호사. 이게 진짜 80년 묵은 어떤 한이 터져 나오는. 80년? 우리가 전 역사책으로만 배웠지만 반민 특위 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 그리고 뭐 전두환이나 이런 12.12 쿠데타 주역들한테 제대로 죄를 묻지 못하고 다시 막 풀어주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한 한 이런 것들 응어리진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어서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